모든 것은 그해 4월의 어느 일요일에 시작되었다. 평범해 보이지만 인생의 방향을 영원히 바꾸어 놓는 그런 날이었다. 부산 외곽에 있는 아버지의 집은 언제나 가족 모임의 장소였다. 갓 지은 밥 냄새와 조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 구석구석을 채우던 곳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무거웠다. 이른의 아버지는 강원도 무쇠처럼 강한 성정의 소유자로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눈빛, 즉 실망과 억눌린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나를 맞이하셨다. 며칠 전 우리는 전화로 본가 매각 문제로 다퉜다. 아버지는 그 집이 우리의 유산이라며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셨고, 나는 건물이 낡고 세금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아버지의 노후 자금이 축나고 있다고 이해시키려 애썼다. 하지만 아버지는 언제나 그런 식이었다. 황소고집처럼 시대가 변하고 때로는 과거를 놓아주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셨다. 식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이어졌다. 언니는 거의 손도 대지 않은 해물탕 그릇만 만지작거리며 내 눈을 피했다. 형부는 우리 사이에 커져가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날씨 이야기, 롯데 자이언츠, 야구 이야기 등 닥치는 대로 화제를 꺼냈다. 아이들만이 긴장된 분위기를 아랑곳하지 않고 정원을 뛰어다녔고 그 웃음소리는 곧 닥쳐올 일과 잔인한 대조를 이루었다. 서연아, 마침내 아버지가 필요 이상으로 세게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우리가 얘기했던 거 생각해봤니? 나는 심호흡을 했다. 네, 아빠. 제 생각은 같아요. 이 집 팔아야 해요.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식사 내내 유지하던 예의라는 가면이 산산조각나고 도전을 받았다고 느낄 때의 본 모습이 드러났다. 넌 항상 배은망덕했어. 아버지는 독처럼 말을 뱉었다. 내가 널 위해 해준 게 얼만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분노는 예상했지만 다음에 이어진 말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아버지는 내가 대학 교육을 받은 것부터 5년 전 민호와 이혼했을 때 도와준 것까지 나를 위해 했던 모든 희생을 하나하나 열거하기 시작했다. 모든 단어가 채찍질 같았고 모든 기억은 내게 영원한 빚을 졌다고 느끼게 하도록 뒤틀려 있었다. 기억하세요. 내가 말을 끊었다.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돌본 건 저였어요. 아빠가 사업이랑 술 친구들 때문에 바쁘실 때 매일 왔던 건 저였다고요. 식탁은 침묵에 잠겼다. 언니는 마치 내가 신성모독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나를 쳐다보았다. 우리 가족에게 어머니 임종 몇 달간 아버지의 부재는 절대 꺼내서는 안 될 이야기였다. 그것은 모두가 애써 무시하는 아물지 않은 상처였다. 네가 감히?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네가 감히 날 판단해? 결혼 생활 하나 제대로 유지 못한 네가 어디서 신식 생각이나 주워 와서는 내 인생에 감놔라, 배에 놔라야. 내 안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다. 수십 년간 쌓아온 인내심이었을 수도,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가졌던 존경심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떨리는 몸으로 일어섰다. 모욕당하러 온 거 아니에요. 나는 가방을 챙기며 말했다. 전 아빠 딸이지 소유물이 아니에요. 저를 존중하며 대화할 수 없다면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언니가 부르는 소리를 무시하고 문으로 향했다. 등 뒤로 점점 커지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가족을 버린다. 이기적이다. 의리가 뭔지 모른다며 나를 비난했다. 평생 나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했던 단어들이었다. 밖으로 나오자 부산의 하늘은 어두워져 있었다. 폭풍 후 구름이 수평선에 몰려와 내 안의 폭풍을 완벽하게 비추고 있었다. 나는 내 돈으로 산 작은 아반떼, 그토록 힘들게 얻은 독립의 상징인 차를 향해 걸어갔다.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가 집에 불빛을 등지고 위압적인 모습으로 서 있었다. 순간 사과하러 돌아오라고 말하러 오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을 보는 순간 그 유치한 희망은 사라졌다. 지금 가면 아버지가 소리쳤다. 다신 돌아오지 마. 알겠어. 나한테 넌 더 이상 딸도 아니야.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멀리서 천둥이 울렸고 마치 아버지 말의 끝을 강조하는 듯했다. 이웃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어떤 이들은 커튼 뒤에서 조심스럽게 훔쳐보았고 어떤 이들은 길거리에서 벌어지는 가족 드라마를 구경하기 위해 걸음을 멈췄다. 아빠, 나는 갈라지는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애원했다.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아버지의 대답은 현관의 봉선화 화분이 흔들릴 정도로 세게 문을 닫는 것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눈물과 함께 얼굴 위로 떨어지는 첫 빗방울을 느꼈다. 차에 올라탔을 때 손이 너무 떨려 열쇠를 제대로 꽂을 수조차 없었다. 겨우 시동을 걸고 목적지 없이 운전하기 시작했다. 빗줄기는 거세져 거리를 도시의 불빛을 반사하는 액체 거울로 만들었다. 아직은 내 오피스텔로 돌아갈 수 없었다. 방금 일어난 일을 정리할 공간과 공기, 시간이 필요했다. 나도 모르게 해안가를 따라 부산을 빠져나가는 도로를 타고 있었다. 길은 올리브와 아몬드 나무로 뒤덮인 언덕 사이를 구불구불 이어졌고 평소라면 아름답다고 느꼈을 풍경이 지금은 거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버지의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다. 모든 모욕과 비난이 이전보다 더 강하게 나를 때렸다. 정말 이렇게 끝난 걸까? 37회의 부녀 관계가 단 한 번의 오후에 산산조각 난 걸까? 마음 한편에서는 차를 돌아가서 용서를 빌고 아버지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가족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었다. 결국 나는 항상 그렇게 해왔으니까. 가족의 섬세한 균형을 깨지 않기 위해 양보하고 맞추고 내 필요를 희생해왔다. 하지만 다른 한편 몇 년 동안 내 안에서 자라온 작지만 끈질긴 목소리는 이번은 다르다고 속삭였다. 이 단절이 고통스럽긴 하지만 어쩌면 필요한 일일지도 모른다고. 어떤 관계는 심지어 혈연이라도 너무 해로워져서 거리를 두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일 수 있다고. 폭풍은 더욱 거세졌다. 와이퍼는 쏟아지는 폭우를 감당하기 벅찼다. 차를 세우고 최악의 상황이 지나갈 때까지 피해야 했다. 하지만 나는 고통과 분노, 그리고 혼란 속에서 피어나는 기묘한 해방감이 뒤섞인 채 계속 운전했다. 그것을 본 것은, 아니, 보지 못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 고속도로로 돌아가기 위해 빠졌어야 할 분기점이었다. 흥분한 상태에서 나는 잘 모르는 지역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국도를 계속 달리고 있었다. 비와 짙어지는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잡기 어려웠다. 다음 마을에서 멈춰 내비게이션을 확인하기로 했다. 내 계산으로는 거제에서 그리 멀지 않아야 했지만 길은 낯설었다. 나는 속도를 줄이며 표지판이나 이정표를 찾았다. 길이 갑자기 좁아졌다. 양옆의 나무들이 아스팔트 위로 기울어져 내 차의 헤드라이트가 겨우 비추는 어두운 터널을 만들었다. 비는 지붕을 뚫을 듯이 두드렸고 바람은 내 작은 아반떼를 세차게 흔들었다. 침착하려고 애썼지만 차가운 거미가 등을 기어오르는 듯한 공포가 느껴졌다. 바로 그때 일이 터졌다.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차가 오른쪽으로 급격히 쏠렸다. 차는 심하게 진동했고 나는 도로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타이어 펑크구나. 속으로 생각하며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멈출 곳을 찾았다. 더 이상 운전이 불가능해지기 전에 겨우 갓길에 차를 세웠다. 엔진을 끄고 앉아 빗소리와 거친 숨소리를 들었다. 차 안의 고요함은 바깥의 폭풍과 대조를 이루었다. 비상등을 켜고 휴대폰을 찾았다. 긴급 출동 서비스를 불러야 했지만 가방에서 꺼낸 휴대폰 화면에는 내 심장을 내려앉게 하는 문구가 떠 있었다. 서비스 지역 아님. 역시나 폭풍우가 치는 국도 한가운데에 있지 않은가. 신호가 잡힐 확률은 거의 없었다. 나는 공황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썼다. 트렁크에 스페어 타이어가 있으니 직접 갈면 된다. 처음도 아니었다. 18살 때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몇 안 되는 유용한 교훈 중 하나였다. 아버지,
아버지와의 다툼이 다시금 나를 강타했다. 지금 가면 다신 돌아오지 마.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울리는 가운데 차문을 열자마자 비가 나를 흠뻑 적셨다. 물은 차가웠고 순식간에 옷이 제2의 피부처럼 몸에 달라붙었다. 트렁크를 열고 빗물이 눈에 들어가 시야를 가리는 바람에 나지막이 욕을 내뱉었다. 스페어 타이어와 유압잭을 찾았다. 하지만 그것들을 꺼냈을 때 내 심장은 쿵 내려앉았다. 스페어 타이어마저 바람이 빠져 있었다. 몇 달 전 마지막 펑크 후에 수리하는 것을 잊고 있었다. 나는 차에 기댄 채 좌절의 눈물이 빗물과 섞여 얼굴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꼼짝없이 갇혔다. 누구에게도 전화할 수 없고 차를 고칠 수도 없으며 내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어두운 들판과 양쪽으로 뻗은 텅, 빈 도로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흠뻑 젖고 떨리는 몸으로 다시 차 안으로 들어갔다. 히터를 켜려고 했지만 엔진이 꺼진 상태에서는 금방 배터리가 방전될 터였다. 누군가 지나가다 나를 보고 도와줄 수 있도록 비상등을 위해 에너지를 아껴야 했다. 젖은 재킷을 벗어 뒷좌석에 펼쳐놓았다. 적어도 차 안은 비를 피할 수 있었지만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기 시작했다. 시계를 보았다. 밤 8시 43분. 이제는 번개가 잠시 풍경을 비출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완벽한 어둠이었다. 번쩍일 때마다 방향을 잡으려 애쓰며 어떤 이정표라도 찾아보려 했다. 그렇게 잠시 밝아진 순간 멀리서 무언가, 어쩌면 불빛 같은 것을 본 것 같았다. 확실하지는 않았다. 내 상상이었거나 번개의 반사광기였을 수도 있다. 1시간이 지났다. 또 1시간이 지났다. 그 잊혀진 도로에는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았다. 기적적으로 신호가 한 칸이라도 뜰까 싶어 자 안 곳곳으로 휴대폰을 움직이는 동안 배터리는 서서히 닳아갔다. 11시 27분 휴대폰은 완전히 꺼졌다. 피로가 몰려오기 시작했다. 폭풍 속에 발이 묶이기 전부터 길고 감정적으로 지친 하루였다. 눈꺼풀이 무거워져 잠과 싸우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잠들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위험했다. 저천증은 실제하는 위험이었다. 혼잣말을 하고 노래를 떠올리는 등 피로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 애썼다. 잠과의 사투를 벌이던 중 나는 결심을 내렸다. 밤새 차 안에만 있을 수는 없었다. 폭풍은 약간 잠잠해졌고 내가 봤다고 생각했던 그 불빛은 번개가 칠 때마다 간헐적으로 계속 나타났다. 집일 수도 주유소일 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좋았다. 나는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다. 트렁크를 뒤져 작은 비상용 손전등을 찾았다. 대단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여전히 축축했지만 재킷을 입고 차 열쇠와 신분증을 안주머니에 넣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나의 작은 피난처였던 아반떼를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고 구원이 되기를 바라는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갓길의 진흙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이 사투였다. 이런 모험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은 내 신발은 진흙에 빠져 전진을 엄청나게 힘들게 만들었다. 비는 전보다 덜했지만 계속 내렸고 목덜미와 등을 파고들었다. 운동에도 불구하고 추위는 더욱 심해졌고 이가 딱딱 부딪히기 시작했다. 나는 희미한 손전등 불빛으로 길을 비추며 도로 가장자리에 붙어 걸었다. 몇 걸음마다 멈춰서 방향을 확인하며 차에서 보았던 그 신비한 불빛을 찾으려고 애썼다. 때로는 보이는 것 같았고 때로는 절박한 내 마음이 장난을 치는 것이라 생각했다. 어둠 속을 걸으며 내 마음은 현재의 긴박한 상황과 그날 있었던 일들 사이를 오갔다. 마지막 말을 내뱉던 아버지의 얼굴, 언니의 암묵적인 침묵. 가족 안에서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깨졌고 어쩌면 다시는 고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느낌. 나는 언제나 질문하고 회피하는 대답과 무조건적인 전통에 만족하지 않는 검은 양이었다. 반면 언니 서진은 기대되는 길을 따랐다.
일은 결혼, 아이들,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헌신하는 삶. 언니는 그 역할 속에서 행복해 보였지만 나는 정말로 그런 건지 아니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법을 배운 것뿐인지 항상 궁금했다. 유난히 가까이서 친 번개가 내 생각을 끊었다. 푸른 섬광이 하늘을 비추며 풍경을 잠시 과다 노출된 사진처럼 만들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다. 환상이 아니었다. 500m. 어쩌면 그보다 가까운 거리에 건물의 윤곽이 뚜렷하게 보였다. 집 같지는 않았고 직사각형 모양의 큰 창문처럼 보이는 것이 있는 더 큰 건물이었다. 아마도 도로변 식당이나 창고 같은 곳일 것이다. 새로운 기운을 얻어 걸음을 재촉했다. 피난처, 전화기, 어떤 종류의 도움이든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내게 아직 남아있는지 몰랐던 힘을 주었다. 나와 그 건물 사이의 거리는 서서히 줄어들었고 점차 더 많은 세부 사항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확실히 상업시설이었다. 앞쪽에는 작은 주차장이 보였고 트럭 한 대와 차 두어 대를 제외하고는 텅 비어 있었다. 그곳에서 100m쯤 떨어진 곳에서 손전등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나는 손바닥으로 기기를 쳐서 되살려 보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불빛은 완전히 꺼져 나를 어둠 속에 남겨두었다. 내 불운을 저주하며 쓸모없는 손전등을 주머니에 넣고 점점 더 선명해지는 건물의 불빛에 의지해 계속 나아갔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작은 식당이 딸린 주유소였다. 부분적으로 불이 꺼진 빛나는 간판에는 전망대 휴게소라고 적혀 있었다. 내부의 불빛은 켜져 있었고 그 혼란스러운 밤 속에서 희망의 등대였다. 나는 문으로 다가가면서 갑자기 내 모습을 의식했다. 흠뻑 젖고 무릎까지 진흙투성이에 화장은 번지고 머리카락은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다. 신뢰를 주는 모습은 아니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도움이 필요했고 이곳이 나의 유일한 기회인 것 같았다.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바깥의 어둠과 내부의 형광등 불빛에 대조해 순간적으로 눈이 멀었다. 따뜻한 공기가 파도처럼 나를 덮쳤고 얼얼했던 뺨이 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눈을 깜빡이며 빛에 적응하려 애썼고 서서히 가게 내부가 보이기 시작했다. 전형적인 도로변 식당이었다. 포마이카 테이블, 플라스틱 의자, 회전 의자가 놓인 긴 바. 바 뒤에는 머리를 쪽진 중년 여성이 놀라움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구석에 앉아있던 트럭 운전사 2명이 대화를 멈추고 나를 쳐다보았고 테이블을 닦던 나이든 남자는 걸레를 허공에 든 채 멈춰섰다. 어머나, 아가씨, 이게 무슨 일이야? 배에 있던 여성이 뚜렷한 부산 억양으로 침묵을 깼다. 차가! 나는 몇 시간 만에 말을 꺼내려니 목이 잠겨 있었다. 여기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도로에서 타이어가 펑크 났어요. 전화도 안 터지고 스페어 타이어도 바람이 빠져 있었고요. 여자는 미간을 찌푸리며 앞침에 손을 닦고 바 뒤에서 나왔다. 뼈속까지 젖었네. 이리 와요. 폐렴 걸리기 전에 난방기 근처에 앉아요. 그녀는 웅웅거리는 라디에이터 근처 테이블로 나를 이끌었다. 뿜어져 나오는 열기는 천국과 같았고 나는 얼어붙은 손을 가까이 대며 고통스럽게 감각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민준 씨! 여자가 테이블을 닦던 남자에게 소리쳤다. 뒤에서 수건 좀 가져와요. 그리고 국 좀 데워줘요. 이 아가씨, 몸 좀 녹여야겠어. 콧수염이 덥수룩하고 눈이 선한 60대의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뒷문으로 사라졌다. 여자는 내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모성적인 걱정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수정이에요. 그녀가 자신을 소개했다. 남편이랑 이 가게를 20년째 하고 있어요. 별거 아니지만 우리만의 작은 세상이죠. 이름이 뭐예요, 아가씨? 서연이에요. 나는 따뜻한 환대에 감사하며 대답했다. 이서연이요. 이곳을 찾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길에서 밤을 새워야 할 줄 알았어요.
수정 씨는 그런 생각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이런 밤에 그랬다간 큰일 나요. 잘 왔어요. 자, 차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말해봐요. 혹시 저기 박 기사님이 교대 끝나고 한번 봐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녀는 건장한 체격에 희끗희끗한 턱수염을 기른 트럭 운전사 중 한 명을 가리켰고 그는 내게 손짓으로 인사했다.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나는 인정했다. 너무 정신이 없어서 차를 세운 곳에서 3km 정도 걸은 것 같아요. 민준 씨가 큰 수건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닭곰탕 한 그릇을 들고 돌아왔다. 그 냄새에 아버지 집에서 중단된 점심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자, 이거로 좀 닦고 마셔요. 민준 씨가 내 앞에 그릇을 놓으며 말했다. 속이 좀 풀릴 거요.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마움을 표하고 수건으로 머리와 얼굴을 닦기 시작했다. 손에 쥐인 곰탕 그릇에 옮기는 위안이 되었고 첫 한 모금은 따끔거리는 목을 진정시키는 연고 같았다. 전화를 좀 써야 해요. 잠시 후 내가 말했다. 휴대폰 배터리가 나갔어요. 물론 우리 거 써요. 수정 씨가 바 옆벽에 걸린 유선 전화를 가리키며 제안했다. 누가 데리러 올 사람 있어요? 그 질문은 예상보다 더 강하게 나를 때렸다. 평소 같았으면 첫 번째 전화는 아버지께 드렸을 것이다. 아버지는 투덜거리며 스페어 타이어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고 잔소리하셨겠지만 망설임 없이 나를 데리러 오셨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이전의 일이었다. 모든 것을 바꿔놓은 그 말들이 있기 전. 언니도 선택지가 아니었다. 언니는 절대 아버지의 반대편에 서지 않을 것이고 게다가 자기 차도 없었다. 전 남편 민호는 지금 서울에서 새 가족과 살고 있었다. 물론 친구들은 있었지만 이 시간에 이런 폭풍우 속에서 이 외진 곳까지 누가 나를 데리러 올까? 사실은 나는 내 상황을 초라하게 들리지 않게 설명할 방법을 찾지 못한 채 말을 시작했다.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내 고백에 이어진 침묵은 짧았지만 의미심장했다. 수정 씨와 민준 씨가 시선을 교환하는 것을 보았다. 수십 년을 함께한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무언의 소통이었다. 마침내 입을 연 것은 민준 씨였다. 걱정 말아요, 아가씨. 거제에 있는 카센터 하는 친구 박 사장한테 전화할게. 좋은 친구고 견인차도 있어. 이런 날씨엔 내일이나 되어야 올지 모르지만 적어도 차는 안전한 곳으로 옮겨줄 거요. 나는 고마운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상황의 현실이 와닿기 시작했다. 나는 낯선 곳에 발이 묶였고 교통수단도 하룻밤 묵을 곳도 현금도 거의 없었다. 신용카드는 도움을 청하러 급히 나오느라 차에 두고 온 가방 안에 있었다. 그동안은 수정 씨가 말을 이었다. 여기서 지내요. 뒤에 작은 방이 있는데 가끔 트럭 기사들이 너무 피곤해서 운전 못할 때 묵어가거든. 별건 아니지만 깨끗한 침대랑 뜨거운 물 샤워는 할 수 있어. 그녀의 말에 목이 메었다. 이 낯선 사람들의 친절함이 내 가족의 거절과 고통스럽게 대조되었다.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겨우 말했다. 물론 현금 인출기만 찾으면 바로 돈은 드릴게요. 수정 씨는 손을 저어 내 제안을 일축했다. 그런 얘긴 내일 해요. 지금 중요한 건 몸을 녹이고 쉬는 거야. 폭풍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 힘든 하루를 보낸 것 같네. 그녀의 통찰력에 나는 놀랐다. 내 위기가 단순한 타이어 펑크 이상이라는 것이 그렇게나 명백했을까? 내 감정이 얼굴에 드러났던 모양이다. 수정 씨가 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가끔은 모르는 사람이 최고의 상담가가 되기도 해 던데일 거가 편견도 없고 일을 복잡하게 만들 공유된 역사도 없으니까 혹시 이야기하고 싶으면. 그녀는 압박하지 않고 내가 그 순간까지 필요하다는 것을 몰랐던 공간을 제공하며 말을 끝맺었다. 어쩌면 피로 때문이었을지도 혹은 안전하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지도
아니면 그저 그녀의 눈에 담긴 따스함 때문이었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있었다. 아버지와의 다툼, 상처 주는 말들, 최후 통첩, 나는 본가 이야기, 돌아가신 어머니 이야기. 수년간 존재했지만 가족의 평화라는 이름 아래 항상 무시해왔던 긴장감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정 씨는 끼어들지 않고 들으며 때때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갈색 눈은 내 방어막을 꿰뚫는 듯한 이해심으로 나를 응시했다. 내가 말을 마쳤을 때 나는 낡은 포마이카 테이블에 내 짐의 일부를 내려놓은 것처럼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다. 가족이란 수정 씨가 마침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거야. 내가 형제 5의 자식 셋이라 잘 알지. 사랑과 원망이 때로는 너무 얽혀 있어서 어디서 하나가 끝나고 다른 하나가 시작되는지 알기 어려울 때가 있어. 내가 말하는 동안 바 뒤에서 컵을 닦던 민준 씨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다가왔다. 우리 아버지랑 나 8년 동안 말 안 하고 살았어. 그는 마치 날씨 이야기처럼 무심하게 말했다. 얼마 하지도 않는 땅떼기 때문에 싸워서. 자존심. 그게 다였지. 빌어먹을 부산 사나이의 똥고집. 나는 그의 솔직함에 놀랐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화해하셨어요? 그의 얼굴에 그림자가 스쳤다. 화해 못했어. 우리가 화해하기 전에 돌아가셨지. 그건 내가 평생 안고 살아야 할 짐이야. 그의 말이 내 양심에 돌처럼 떨어졌다. 그것이 나를 기다리는 미래일까? 수년간의 침묵과 너무 늦게 찾아올 후회? 민준 씨가 하고 싶은 말은 수정 씨가 남편에게 핀잔을 주는 눈빛을 보내며 끼어들었다.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흐른다는 거야. 오늘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상처도 내일이면 그저 흉터가 될 수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를 아프게 하는 관계에 굴복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야. 내가 대답하려는 순간 식당 문이 딸랑거리며 열렸다. 한 남자가 들어와 비옷의 물기를 털었다. 그는 키가 크고 짧게 깎은 희끗희끗한 머리에 온도 변화로 즉시 김이 서린 안경을 쓰고 있었다. 50살쯤 되어 보였지만 꼿꼿한 자세와 움직임은 더 젊어 보이게 했다. 어머, 박 교수님. 수정 씨가 놀라며 외쳤다. 이런 날씨에 오실 줄은 몰랐네요.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박 교수라는 남자는 김서린 안경을 벗어 손수건으로 닦은 후 대답했다. 통영에서 오는 길입니다. 딸이랑 손주들 보고 왔어요. 부산까지 마지막 길 가기 전에 커피나 한잔 할까 해서 들렀습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그의 시선은 내게 머물렀고 내 초라한 모습을 분명히 알아차렸다. 수정 씨가 서둘러 소개했다. 교수님, 이쪽은 서연 씨. 길에서 차에 문제가 생겨서 폭풍우를 뚫고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서연 씨, 이분은 박지훈 교수님, 오랜 단골이자 친구분이셔. 부산대학교 교수님이시지. 박 교수는 상냥한 미소와 함께 손을 내밀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런 상황이라 유감이지만요. 괜찮으세요?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그 악수의 단단함을 느꼈다. 비 맞으며 3km를 걸은 것 치고는 괜찮아요. 나는 기운 없는 목소리로 대답하려 애썼다. 교수님은 부산에 사세요? 수정 씨가 무심결에 말했지만 나는 그 말투에서 의도를 감지할 수 있었다. 내일 차 찾으면 태워다 주실 수도 있겠네요. 나는 그 제안에 불편함을 느꼈다. 낯선 사람에게 내 문제를 떠넘기고 싶지 않았다.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이미 충분히 신세 졌는걸요. 전혀요. 박 교수가 끼어들며 비옷을 벗어 근처 옷걸이에 걸었다. 부산으로 가신다면 태워다 드리는 건 전혀 번거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부탁드립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데도 다른 교통수단을 찾게 하고 싶지 않네요. 그의 말투에는 꾸밈없는 진실함이 있어서 내 불편함의 일부를 덜어주었다. 그는 의무감이나 과시욕이 아니라 순수한 도움의 마음으로 제안하는 것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경험은 내게 겉보기에 사심 없는 제스처에 대한 본능적인 불신을 남겼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길을 돌아가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완전히 괜찮습니다. 그가 내 옆 테이블에 앉으며 단언했다. 게다가 동행이 있으면 여행이 더 즐거울 겁니다.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역사 교수의 지루한 연구에 대해 전부 이야기해 드릴 수 있죠. 나는 그의 자기 비하적인 유머에 미소를 지었다. 대학에서 미술사학을 전공해서 놀라실지도 몰라요. 정말이요? 그의 눈이 진정한 흥미로 빛났다. 부산에서요? 아니요, 서울에서요. 하지만 오래전 일이에요. 지금은 부산에 있는 갤러리에서 전시 기획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우연이 저희 학과가 시립미술관과 협력해서 19세기 부산 미술에 미친 해양의 영향에 대한 전시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 프로젝트에 대해 아실지도 모르겠네요. 그 후 대화는 놀랍도록 순조롭게 흘러갔다. 박 교수는 경제사학 전공이었지만 예술에 대한 폭넓고 열정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곳까지 오게 된 상황을 잠시 잊고 이중섭과 박수근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수정 씨는 우리에게 커피를 가져다 주며 가끔 대화에 끼어들었지만 나는 그녀가 민준 씨와 만족스러운 눈빛을 교환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마치 그들이 이 만남을 조율한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박 교수와 나 사이에 생겨난 즉각적인 친밀감을 예측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이 맞을 것이다. 밤이 깊어지면서 식당은 점차 비어갔다. 트럭 기사들이 떠나고 가게에는 수정 씨, 민준 씨, 박 교수, 그리고 나만 남았다. 폭풍은 강도가 약해졌지만 계속되었고 비는 우리 대화의 끊임없는 배경음이 되었다. 이제 슬슬 문 닫아야겠네. 민준 씨가 새벽 1시가 다 되어가는 시계를 보며 말했다. 긴 하루였어. 박 교수는 자신의 시계를 보고 시간에 놀란 듯했다. 이렇게 늦었는지 몰랐네요. 거제에서 호텔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이런 날씨에 부산까지 계속 가는 건 안전하지 않겠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수정 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뒤에 빈 방이 2개나 있어요. 서연 씨가 이미 하나 쓰고 있고 교수님이 다른 하나 쓰시면 돼요. 내일 폭풍이 잠잠해지면 길 떠나시면 되죠. 박 교수는 거절하려는 듯 보였지만 마침내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폐가 안 된다면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긴 하루였고 계속 운전할 생각을 하니 별로 내키지 않네요. 민준 씨는 2번째 방을 준비하러 사라졌고 수정 씨는 테이블을 치우기 시작했다. 내가 도우려고 일어서자 그녀는 손짓으로 나를 막았다. 어림도 없지 아가씨. 피곤하잖아. 가서 쉬어요. 방은 준비됐어. 저 복도 오른쪽 1번째 문이야. 나는 고집을 부리려 했지만 수정 씨의 단호한 눈빛에 단념했다. 박 교수에게는 내일 부산으로 가는 길에 만나기로 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 수정 씨가 가리킨 복도로 향했다. 방은 작지만 아늑했다. 코바늘 뜨개 덮개가 씌워진 싱글 침대, 램프가 놓인 작은 협탁, 작은 옷장과 의자가 있었다. 딸린 욕실도 마찬가지로 소박했지만 모든 것이 흠잡을 데 없이 깨끗했다. 침대 위에는 수정 씨나 그녀의 아들들 거실 법한 큰 티셔츠와 운동복 바지가 놓여 있었다. 나는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며 지난 몇 시간의 진흙과 추위를 씻어냈다. 물이 피부 위로 흐르는 동안 그날의 감정들이 마침내 나를 덮쳤다. 나는 조용히 울었다. 눈물은 샤워기 물에 섞여 보이지 않았지만 해방감을 주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와 수정 씨가 남겨둔 옷을 입었다. 모든 것이 컸지만 뽀송뽀송하고 따뜻했다. 몇 시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사치였다. 나는 젖은 머리를 손가락으로 빗으며 침대에 앉았고 내 마음은 불가피하게 그날의 사건들로 돌아갔다. 어떻게 12시간도 안 되어 가족의 집에서 도로변 식당에 발이 묶이는 신세가 되었을까?
인생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계획을 틀어버리고 시험에 들게 하는 묘한 방식이 있었다. 아버지와의 다툼은 여전히 아팠고 생각할 때마다 욱신거리는 상처였다. 하지만 이제 물리적, 감정적 거리를 두고 보니 상황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었다. 어쩌면 이 대립은 피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수년간 해결되지 않은 긴장, 양쪽 모두에 채워지지 않은 기대, 부족한 소통. 다른 세대의 남자인 아버지는 분노나 침묵 외에는 감정을 표현할 줄 몰랐다. 나는 너무 성급하고 너무 직설적이었으며 그의 예민함을 다룰 외교술이 부족했다.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내 상념을 깨뜨렸다. 수정 씨일 거라 생각하고 문을 열었지만 김이나는 컵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은 박 교수였다. 방해해서 미안합니다. 그가 눈에 띄게 어색해하며 말했다. 수정 씨가 잠드는 데 도움이 될 거라며 차를 한 잔 가져다 주라고 하더군요. 캐모마일과 꿀이 들어있어 신경 안정에 좋다고 합니다. 나는 그 제스처에 감동하여 컵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 태워다 주신다는 제안도 정말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실 거예요. 박 교수는 별거 아니라는 듯 손짓했다. 천만에요. 정말입니다. 게다가 우리 대화 이후에 전시를 위해 수집한 자료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졌습니다. 물론 관심이 있으시다면요. 물론이죠. 나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자신의 일에 대한 박 교수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고 내가 사랑하는 것에 몰두할 수 있다는 전망은 내 기분을 달래주는 연고 같았다.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다. 놀랍게도 어색하지 않은 침묵이었다. 마침내 박 교수가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당신 이야기를 일부 들었습니다. 일부러 들은 건 아니지만 작은 공간에서는 목소리가 잘 울리니까요.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제 아버지와 저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심각했죠. 몇 년 동안 우리는 결코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해결하셨어요? 나는 민준 씨의 미완성된 이야기를 떠올리며 물었다. 박 교수는 살짝 미소 지었다. 정확히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종의 이해에 도달했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무언가는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그 끊임없는 무게감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만큼은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때로는 영화처럼 멋진 연설과 포옹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더 미묘하고 더 불완전하죠. 그리고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의 말은 내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내 안에서 울렸다. 그것은 내가 수없이 들어왔던 용서하고 잊어라, 나 가족이 최우선이다 같은 전형적인 조언이 아니었다. 더 미묘하고 더 현실적인 무언가였다. 감사합니다. 나는 간단히 말했다. 명심할게요. 박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떠나려 했다. 편히 쉬세요, 서연 씨. 내일은 또 다른 날일 겁니다. 문을 닫고 다시 침대에 앉아 뜨거운 차를 후후 불었다. 밖에서는 마침내 비가 그치고 위안이 되는 고요함이 찾아왔다. 그 작은 방의 정적 속에서 나는 내 안에서 무언가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극적인 계시가 아니라 마치 지표면 아래에서 감지할 수 없이 움직이는 지각판처럼 부드러운 변화였다. 고통스러운 단절로 시작된 이 밤은 예상치 못한 만남을 가져다 주었다. 꾸밈 없는 관대함을 보여준 수정 씨와 민준 씨, 친절함과 가족 갈등에 대한 통찰력을 보여준 박 교수. 몇 시간 전만 해도 완전히 낯선 사람들이었고 이제는 내 이야기의 일부가 된 사람들. 나는 피로가 나를 잠으로 이끄는 것을 느끼며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기 전 마지막 생각은 아버지에 대한 것이었다. 고통과 분뇌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나를 걱정하고 있을지, 내가 오피스텔로 돌아오지 않은 것을 알아차렸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일 전화해봐야지 하고 결심했다. 사과하기 위해서도 양보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단지 내가 괜찮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머지는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 생각과 함께 창턱에 간간히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와
식당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목소리들, 가장 예상치 못한 폭풍 속에서 나에게 물리적 피난처뿐만 아니라 감정적 안식처를 제공해준 사람들의 목소리에 잠겨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아침은 전날 밤의 어둠과 대조되는 선명함으로 찾아왔다. 나는 방향 감각을 잃은 채 잠에서 깨어 내가 어디에 있고 왜 여기에 있는지 기억하는데 몇 초가 걸렸다. 도로변 식당의 작은 방은 창문으로 스며드는 황금빛 새벽 햇살로 밝아졌다. 나는 잠시 천장을 바라보며 나를 이곳으로 이끈 사건들을 되짚어 보았다. 전날 밤에 강제 행군으로 쑤시는 근육을 느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내 옷은 여전히 축축했고 말려보려는 헛된 시도로 의자에 걸려 있었다. 수정 씨가 빌려준 옷을 입고 갓내린 커피 향을 따라 방을 나섰다. 낮의 햇살 아래의 식당은 다른 모습이었다. 창문 너머로는 이제 멀리 희미한 산까지 뻗어있는 푸른 들판의 풍경이 보였다. 폭풍은 지나갔고 마치 자연이 전날 밤의 분노를 보상하려는 듯 맑고 빛나는 하늘을 남겼다. 수정 씨는 바 뒤에서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나를 맞았다. 좋은 아침, 잠꾸러기 잘 잤어요? 놀랍게도요? 나는 바로 다가가며 대답했다. 다시 한번 모든 것에 감사드려요. 두 분 도움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고맙긴 뭘. 커피 한잔 할래요? 민준 씨는 박 사장이랑 당신 차 가지러 갔어. 1시간쯤 뒤면 돌아올 거야. 나는 그녀가 건네는 컵을 감사히 받았다. 커피는 진하고 달콤했고 딱 내가 좋아하는 맛이었다. 내가 커피를 마시는 동안 식당 문이 열리고 갓 샤워하고 면도하여 상쾌해 보이는 박 교수가 들어왔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는 먼저 수정 씨에게 그리고 내게 인사했다. 어떻게 주무셨습니까? 잘 잤어요. 고맙습니다. 교수님은요? 시체처럼 잤습니다. 정말 피곤할 때 단순한 침대가 얼마나 편안할 수 있는지 신기하죠. 수정 씨는 그에게 커피를 따라주고 주방으로 사라져 우리 둘만 남았다. 박 교수는 내 맞은편에 앉아 컵에 설탕을 저었다. 학교에 늦을 거라고 전화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차를 가져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태를 확인하고 가죠. 감사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요즘 제 운을 보면 박 교수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를 보았다. 운을 믿으시나요? 역사학자로서 저는 사람들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항상 매료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패턴, 운명, 운을 보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저 무작위적인 원인과 결과로 보죠. 모르겠어요. 나는 생각에 잠겨 대답했다. 아마도 완전히 혼란스러운 것보다는 비록 임의적이더라도 어떤 종류의 질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나쁜 일은 한꺼번에 오다가 나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 박 교수가 제안했다. 어떤 순간에는 불운처럼 보이는 것이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타이어 펑크가 나지 않았다면 당신은 여기에 오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의 말투에는 단순한 예의를 넘어선 따뜻함이 있어서 나는 그를 더 주의 깊게 보게 되었다. 아침 햇살 속에서 나는 전날 밤에는 놓쳤던 세부 사항들을 볼 수 있었다. 그가 미소 지을 때 더 깊어지는 눈가의 잔주름, 목덜미에서 살짝 곱슬거리는 그의 희끗희끗한 머리, 아직도 손으로 글을 쓰는 사람의 표시인 검지손가락의 잉크 자국. 우리의 대화는 다가오는 엔진 소리에 의해 중단되었다. 우리는 창밖을 내다보았고 내 작은 아반떼를 뒤에 싣고 식당 앞에 주차하는 견인차를 보았다. 민준 씨는 조수석에서 내렸고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가 운전석에서 내렸다. 우리는 그들을 맞으러 나갔다. 정비사인 박 사장님은 내 차를 내리지 않고 견인차 위에서 바로 살펴보았다. 그의 진단은 빠르고 단호했다. 타이어가 하나가 아니라 2개가 터졌네요. 스페어 타이어도 펑크 났고요. 3개를 다 갈아야 해요. 제 정비소에서 할 수 있는데 맞는 모델 타이어를 주문해야 해서
빨라야 내일이나 될 겁니다. 그 소식은 찬물처럼 느껴졌다. 또 하루 발이 묶이고 더 많은 비용, 더 많은 복잡함. 박 사장님은 내 표정을 읽었는지 더 부드러운 톤으로 덧붙였다. 원하시면 차는 정비소에 두고 타이어 준비되면 찾으러 오세요. 준비되는 대로 전화 드릴게요.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나는 박 사장님에게 내 번호와 차량 등록증, 그리고 계약금을 위한 신용카드를 건넸다. 타이어를 구해서 차를 수리하는 대로 전화하기로 약속했다. 차 문제가 해결되자 나는 얼마 안 되는 짐을 챙겨 박 교수와 함께 부산으로 갈 준비를 했다. 나는 수정 씨와 민준 씨에게 진심 어린 포옹과 곧 다시 찾아뵙겠다는 약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다. 내가 가장 필요할 때 피난처를 제공해준 이 부부와 이상하게도 연결된 느낌이 들었다. 몸 조심해요, 서연 씨. 수정 씨가 나를 안으며 귓가에 속삭였다. 그리고 가족에 대해 우리가 나눈 이야기 기억해요. 시간이 많은 상처를 치유하지만 어떤 상처는 시간 이상의 것이 필요해. 박 교수의 차는 몇 년 된 제네시스 G7형기였지만 잘 관리되어 있었다. 내부는 가죽 냄새와 은은한 레몬 향이 났다. 그가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는 동안 나는 조수석에 편안히 앉았다. 그는 길을 잘 안다고 말했다. 처음 몇 킬로미터는 편안한 침묵 속에서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 달렸다. 부산 해안의 풍경이 우리 주위로 펼쳐졌다. 귤밭, 언덕에 자리 잡은 하얀 마을들, 그리고 아침 햇살 아래 반짝이는 남해의 모습이 간간히 보였다. 부산 어디에 사세요? 마침내 박 교수가 침묵을 깨고 물었다. 해운대요. 시장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이 있어요. 그 동네 잘 알죠? 활기찬 곳이죠. 거기 사는 거 좋으세요? 아주 좋아요. 항상 할 일이 있고 재밌는 사람들도 많고 좋은 술집이랑 식당도 많고요. 그리고 제가 일하는 갤러리도 가까워서 좋아요. 어떤 종류의 전시를 기획하시나요? 그의 관심은 단순한 예의가 아닌 진심으로 보였다. 정말 다양해요. 갤러리는 작지만 평판이 좋아요. 주로 부산 현대미술 작가들과 작업하지만 주제 전시도 기획해요. 지금은 거리 예술과 현대 회화에 미친 영향에 대한 전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흥미롭네요. 준비되면 꼭 보고 싶습니다. 그 후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주제를 넘나들었다. 우리는 예술, 역사, 부산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 책과 영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버지와 대화할 때처럼 모든 단어를 조심하거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미리 걱정할 필요 없이 업치업자이지 어른스러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신선했다. 아버지. 그를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이 아팠다. 아버지는 걱정하고 계실까? 내가 돌아오지 않은 것을 보고 내 오피스텔에 전화하셨을까? 아니면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걸음을 하지 않으셨을까? 박 교수는 내 기분 변화를 알아차렸는지 말을 멈추고 나를 잠시 쳐다본 후 다시 도로에 집중했다. 죄송해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잠시 딴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 생각하고 있었죠? 그의 통찰력에 나는 놀랐다. 그렇게 티가 나나요?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편안해 보이다가 어딘가 먼 곳을 보는 듯한 걱정스러운 표정이 됐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도착하면 전화해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냥 제가 괜찮다는 걸 알려드리려고요. 아마 제가 오피스텔에 안 돌아온 것도 모르실 테지만요. 제 의견을 듣고 싶으세요? 아마 화가 난 만큼 걱정도 하고 계실 겁니다. 아버지들은 가장 완고한 분들조차도 그런 본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자존심은 무너뜨리기 힘든 벽이죠. 그 분야에 경험이 있으신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박 교수는 미소 지었지만 슬픈 미소였다. 제 아버지는 어려운 분이셨습니다. 직업군인, 구식분이셨죠? 무엇보다 규율을 믿으셨어요. 우리 관계는 항상 복잡했습니다. 제가 가족의 군인 전통을 따르는 대신 역사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했을 때 아버지의 유산을 배신했다고 비난하셨죠.
몇 달 동안 저와 말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얘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양쪽 모두의 관점 변화가 있었죠. 저는 아버지의 완고함 너머를 보고 그의 세계관이 제가 결코 겪어보지 못한 경험들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결국 제 길이 비록 다르지만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죠. 그의 말이 내 안에서 울렸다. 아버지와 그런 종류의 이해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할까? 아니면 우리는 각자의 입장에 너무 단단히 박혀 있는 걸까? 나머지 여정은 예상보다 빨리 지나갔다. 어느새 우리는 익숙한 현대식 건물과 옛 건물이 어우러진 좁은 골목과 넓은 대로가 있는 부산에 들어서고 있었다. 박 교수가 내 정확한 주소를 물었을 때 나는 이 여정이 끝나는 것에 이상한 아쉬움을 느꼈다. 혹시 바쁘지 않으시면 내가 제안했다. 가기 전에 커피라도 한잔 할까요? 태워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표시로요. 박 교수의 얼굴이 환해졌다. 좋습니다. 이 근처에 정말 맛있는 호떡을 파는 곳을 압니다. 박 교수가 주차할 곳을 찾는 동안 나는 지난 몇 년간 내 집이었던 도시를 바라보았다. 특별한 빛, 삶의 리듬, 전통과 현대가 독특하게 어우러진 부산. 갑자기 아버지와의 다툼에도 불구하고 타이어 펑크와 폭풍의 밤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다. 마치 이 모든 불운해 보이는 사건들이 내가 아직 명확하게 구별할 수 없는 더 큰 패턴의 일부인 것처럼. 준비됐어요? 박 교수가 주차 공간을 찾자 물었다. 네. 나는 대답했고 오랜만에 정말로 준비가 되어 있었다. 커피를 마실 준비, 대화를 나눌 준비, 그리고 어쩌면, 아주 어쩌면 깨진 것을 다시 쌓아 올리기 시작할 준비가. 박 교수와의 커피 타임은 예상보다 길어졌다. 단순한 감사 표시로 시작된 것이 남포동의 한 카페 테라스에 앉아 몇 시간 동안의 대화로 이어졌다. 우리는 방금 만났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연결된 듯한 두 사람 사이에서 때때로 생겨나는 그 편안함 속에서 온갖 잡다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침내 헤어질 때 우리는 곧 다시 보자는 약속과 함께 전화번호를 교환했다. 그의 눈빛에서 그가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후 5시가 넘어 오피스텔에 도착했다. 작은 투룸 공간이 이토록 아늑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지난 24시간의 모험 끝에 내 물건에 둘러싸인 내 집이라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지 못했던 사치였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길고 뜨거운 샤워를 하며 긴장의 마지막 흔적을 씻어내는 것이었다. 그러고 나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차를 끓여 나무가 우거진 광장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발코니에 앉았다. 부산의 저녁 노을이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였고 도시의 익숙한 소음이 나를 포옹처럼 감쌌다. 카페에서 충전한 휴대폰이 알림으로 진동했다. 언니 서진에게서 온 문자였다. 어디야? 아빠랑 나랑 걱정하고 있어. 보면 바로 전화 줘. 여러 감정이 뒤섞였다. 그들이 걱정해 준다는 안도감, 아버지가 아닌 언니에게서 문자가 왔다는 짜증, 그리고 곧 해야 할 피할 수 없는 대화에 대한 불안감. 나는 심호흡을 하고 언니의 번호를 눌렀다. 두 번째 신호음에 언니가 받았다. 서연아, 어디 갔었어? 밤새도록 아침 내내 전화했는데. 언니의 목소리는 걱정과 질책이 섞여 있었다. 전형적인 언니의 모습이었다. 언니는 항상 가족의 중재자였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평화를 유지하려 애썼다. 설령 그것이 진짜 문제를 무시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차에 문제가 좀 있었어. 나는 가장 극적인 세부사항은 생략하고 설명했다. 폭풍우 속에서 타이어가 펑크 났어. 밖에서 하룻밤 자야 했고 차는 아직 정비소에 있어. 왜 전화 안 했어? 아빠가 미친 듯이 병원이랑 경찰서에 전화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 말에 놀랐다.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줄은 몰랐다. 특히 마지막 말을 생각하면 더욱더. 휴대폰 배터리가 나가서 충전할 방법이 없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언니가 내 말을 끊었다. 아빠 집에 와야 해. 정말 불안해하셔, 서연아. 아빠 그런 모습 처음 봤어. 죄책감이 느껴졌지만 곧이어 좌절감이 밀려왔다. 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가? 내게 돌아오지 말라고 한 사람이 아버지가 아니었던가? 언니, 좋은 생각 같지 않아. 우리가 서로에게 한 말들 그렇게 쉽게 지워질 수 있는 게 아니야. 알아. 언니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아빠도 연세가 많으시잖아. 그리고 혼자 계셔. 엄마 돌아가신 후에 너희 둘 다 인정은 안 하지만 네가 아빠의 버팀목이었어. 제발 그냥 와서 얼굴만 비춰. 오래 있을 필요도 없고 양보할 필요도 없어. 그냥 아빠 괜찮은지 확인만 해줘. 나는 눈을 감고 가족의 책임감이라는 무게를 느꼈다. 언니는 항상 나를 죄책감에 빠뜨리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 안에 무언가가 저항했다. 지금은 못 가. 나는 마침내 말했다. 차도 정비소에 있고 너무 피곤해. 하지만 내일은 꼭 갈게. 약속해. 그동안 아빠한테 나 괜찮다고 오늘 밤에 전화할 거라고 전해줘. 언니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내 약속을 받아들였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다음에 해야 할 전화를 예상하며 휴대폰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무언가가 나를 멈추게 했다. 생각을 정리하고 정확히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결정할 시간이 필요했다. 아버지에게 전화하는 대신 나는 노트북을 켜고 기획 중인 전시 작업을 시작했다. 일은 항상 나의 피난처였고 현실이 너무 복잡할 때 몰두할 수 있는 곳이었다. 다음 몇 시간 동안 나는 이메일, 예산, 계획에 몰두하며 그 방해에 감사했다. 어두워졌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시계를 보았다. 9시가 넘었다. 방문객을 예상하지 못했다. 순간 아버지가 직접 내 오피스텔로 찾아온 것은 아닐까 두려웠다. 아직 그 만남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고 종이봉투를 들고 있는 박 교수를 보고 놀랐다. 방해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가 다소 불안한 미소로 말했다. 동료들과 저녁 약속이 이 근처라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들렀습니다. 혹시 저녁 안 드셨을까봐 뭐 좀 사왔어요. 기장에서 제일 맛있는 해물찜입니다. 나는 그 제스처에 감동하여 잠시 말을 잃었다. 다른 상황이었다면 방금 만난 남자가 예고 없이 내 문 앞에 나타난 것을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공유한 모든 것 이후에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처럼 느껴졌다. 저녁 안 드셨죠? 그는 내 침묵을 정확하게 해석하며 물었다. 사실은 안 먹었어요. 나는 그를 안으로 들여보내며 인정했다. 그리고 해물찜은 제가 지금 만들 수 있는 어떤 것보다 훨씬 더 맛있게 들리네요. 보통 한 사람에게 적당해 보였던 내 오피스텔은 박 교수의 존재로 갑자기 더 작게 느껴졌다. 그는 특별히 덩치가 큰 남자는 아니었지만 압도적이지 않으면서도 편안한 방식으로 공간을 채우는 존재감이 있었다. 그가 접시에 해물찜을 담는 동안 나는 식탁을 차렸다. 샤프란, 해산물, 갓 지은 밥의 향기가 내 작은 부엌을 가득 채웠고 하루 종일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거 정말 맛있네요. 첫 입을 먹고 내가 말했다. 정말 오랜만에 먹어본 최고의 해물찜이에요. 기장에 있는 한 가족 식당에서 가져온 겁니다. 몇 년 전 부산의 쌀 경제에 관한 책을 연구하다가 발견했죠. 주인 부부가 제 연구의 중요한 정보원이 되었고 그 후로는 기회가 될 때마다 갑니다. 식사를 하면서 나는 언니의 전화와 다음 날 계획된 방문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 교수는 끼어들지 않고 들으며 때때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께 무슨 말씀을 하실 생각이세요? 내가 말을 마치자 그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나는 인정했다. 마음 한편에서는 화해하고 모든 일을 잊고 싶어요. 항상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항상 양보하는 것에 지쳤어요. 적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것에. 단 한 번이라도
아버지가 먼저 손을 내밀었으면 좋겠어요. 저를 대하는 방식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박 교수는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 기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강이 거슬러 오르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패턴들은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특히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는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예전처럼 돌아가라는 건가요? 아버지의 말이 상처가 되지 않은 척하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혀요. 그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다.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말하고 행동하든 상관없이 자신만의 경계를 설정하세요. 무엇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무엇은 아닌지 알고 그것을 명확하게 전달하세요. 극적으로나 최후 통첩 없이, 하지만 단호하게요. 그의 말이 내 안에서 울렸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 그것은 내가 아버지와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나는 항상 직접적인 대립과 완전한 복종 사이를 오가며 중간 지점을 찾지 못했다. 저녁 식사를 마치면서 대화는 더 가벼운 주제로 넘어갔다. 박 교수는 교수 시절의 일화, 연구여행, 가장 좋아했던 학생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내가 기획했던 전시, 함께 일했던 괴짜 예술가들, 언젠가 나만의 갤러리를 열고 싶다는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늦은 시간이 되자 박 교수는 아마도 엄격하게 필요한 것보다 1초 정도 더 길었던 포옹으로 작별 인사를 했다. 그 포옹에는 따뜻함이 있었고 이것이 단순한 우연한 만남에서 비롯된 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무언가라는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다. 그가 떠난 후 나는 와인 한 잔을 들고 소파에 앉아 불과 이틀 만에 내 인생이 겪은 기묘한 변화에 대해 생각했다. 아버지와의 단절, 폭풍 속의 모험, 수정 씨와 민준 씨와의 만남, 그리고 이제 박 교수까지. 마치 우주가 내 존재를 완전히 뒤흔들어 모든 조각을 재구성하라고 도전하는 것 같았다. 내 상념을 깨뜨리며 전화벨이 울렸다. 너무나 잘 아는 번호였다. 아버지였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받았다. 아빠. 상대편에서는 침묵이 흘렀고 너무 길어서 잠시 전화가 끊긴 줄 알았다. 그러다 약간 가쁜 그의 숨소리가 들렸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내가 기억하던 것보다 더 늙고 지쳐 있었다. 언니한테 괜찮다고 들었다. 네, 괜찮아요. 차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 해결됐어요. 또 다른 침묵. 나는 그가 창가에 있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안락의자에 앉아 귀에 전화기를 꽉 쥐고 적절한 말을 찾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거의 상상할 수 있었다. 그래. 그가 마침내 말했다. 언니가 내일 온다고도 하더구나. 질문이 아니라 단정이었다. 전형적인 아버지의 방식, 묻는 대신 추측하는 것. 네, 괜찮으시면 오후에 들를 생각이에요. 그래, 기다리고 있겠다. 나는 그가 더 할 말이 있기를, 우리 다툼에 대한 언급이나 화해의 말을 해주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런 말은 없었다. 대신 그가 어색하게 헛기침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럼 내일 보자. 그가 마침내 말했다. 내일 봬요, 아빠. 나는 실망과 체념이 뒤섞인 감정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 전화에서 정확히 무엇을 기대했는지는 몰랐지만 확실히 그 짧고 형식적인 대화 이상의 무언가였다. 하지만 그가 전화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아버지는 쉽게 굽히는 분이 아니셨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다음 날 하고 싶은 말을 마음속으로 되짚어 보았다. 극적인 화해를 바라는 것도 아니었고 아버지가 갑자기 변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어쩌면 박 교수가 제안했던 것처럼 몇 가지 명확한 경계를 설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비록 내가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더 이상 어린애 취급을 받거나 감정적으로 조종당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 그 생각을 마음에 품고 나는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다.
밖에서는 부산의 밤이 계속되었고 수천 가구에서 벌어지는 작은 드라마에는 무심했다. 그리고 도시 어딘가에서 내가 그를 생각하는 것처럼 한 역사 교수도 아마 나를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버스는 아버지 집에서 세 블록 떨어진 곳에 나를 내려주었다. 나는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걷는 것을 선호하며 택시를 타지 않기로 결정했다. 불가능할 정도로 파란 부산의 하늘과 오렌지 꽃과 바다 향기를 실어 나르는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부는 완벽한 봄날 오후였다. 내가 자란 동네는 많이 변하지 않았다. 작은 앞마당이 있는 똑같은 2층 집들, 보도에 그늘을 들이우는 똑같은 나무들, 문 옆 의자에 앉아 삶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똑같은 할머니들. 박 사장님은 오늘 아침에 전화해서 내 차가 이틀 뒤에 준비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타이어를 구하는 것이 예상보다 더 어려웠다고 했다. 그 소식은 예상만큼 내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내 마음 한편에서는 이 휴식,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더 많이 걷고 더 많이 생각할 이 기회를 감사하게 생각했다. 모퉁이를 돌자 아버지의 집이 눈앞에 나타났다. 60년대의 전형적인 부산식 건물로 붉은 벽돌 외관과 녹색 덧창이 있었다. 작은 정원은 언제나처럼 깔끔했고 봉선화는 완벽하게 다듬어져 있었고 잔디는 막 깎여 있었다. 아버지는 항상 집 관리에 꼼꼼하셨다. 어쩌면 너무 지나칠 정도로. 때로는 아버지가 점점 더 이해할 수 없게 변해가는 세상에서 통제력을 유지하는 한 방법으로 그 관리 루틴에 집착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나는 철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박 교수의 말을 떠올렸다. 명확한 경계, 현실적인 기대. 나는 기적을 기대하며 이 만남에 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작더라도 변화를 시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가는 것이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삐걱거리는 철문을 열었다. 그 익숙한 소리는 나를 즉시 어린 시절로 데려갔다. 타일이 깔린 길을 따라 현관문으로 갔지만 내가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문이 열렸다. 아버지는 문턱에 서 계셨다. 피곤해 보였지만 마치 내 방문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것처럼 단정한 모습이었다. 왔구나. 그는 옆으로 비켜서며 간단히 말했다. 온다고 했잖아요. 나는 현관으로 들어서며 대답했다. 집 안에서는 간 내린 커피 향과 달콤한 무언가가 구워지는 냄새가 났다. 아버지는 요리에 그다지 능숙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향기에 놀랐다. 영희 빵집에서 쑥떡 사왔다. 내 표정을 정확히 읽고 아버지가 설명했다. 네가 어릴 때 좋아하던 거. 그리고 커피도 준비했어. 그 제스처는 내가 인정하고 싶었던 것보다 더 나를 감동시켰다. 작은 노력이었지만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이기에 의미가 있었다. 나는 아버지를 따라 부엌으로 갔다. 그곳에는 정말로 컵과 커피, 그리고 내가 어린 시절부터 가장 좋아했던 쑥떡이 담긴 접시가 놓여 있었다. 우리는 수년 동안 수많은 가족 대화가 오갔던 그 부엌 식탁에 앉았다. 잠시 동안 무겁지만 완전히 불편하지는 않은 침묵이 우리 사이에 흘렀다. 언니한테 차 얘기 들었다. 마침내 아버지가 커피를 따르며 말했다. 폭풍 때문에 운이 없었나 보구나. 네, 꽤 극적이었어요. 나는 길에서 혼자 있었던 불안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결정했다. 아버지가 그것을 간접적인 비난으로 해석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넌 항상 너무 충동적이었어. 아버지가 평소에 비난조 없이 말했다. 비판이라기보다는 관찰에 가까웠다. 그런 폭풍우 속에서 운전하다니. 잠잠해질 때까지 여기 있었으면 됐을 텐데. 아빠가 하신 말씀 듣고는 제가 환영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다. 아버지는 검은 커피에 뭔가 매혹적인 것이라도 있는 것처럼 컵으로 시선을 내렸다. 나이에도 불구하고 항상 굳건했던 그의 손이 이제는 약간 떨렸다. 내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 그는 마침내 시선을 들지 않고 인정했다. 화가 났었어.
아버지에게서 나온 말로는 거의 사과에 가까웠다. 마음 한편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넘어가고 싶었다. 피상적인 대화와 묻어둔 갈등이라는 우리의 평소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것이 가장 쉬운 길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나 자신에게 한 맹세를 기억했다. 처음이 아니잖아요, 아빠.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말을 무기처럼 사용하신 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온 척하길 기대하시죠. 아버지는 내 솔직함에 놀라 시선을 들었다. 그의 눈에서 익숙한 분노의 섬광을 보았지만 그것은 곧 다른 무언가로 대체되었다. 아마도 피로 혹은 체념이었을 것이다. 내가 뭐라고 하길 바라니 서연아. 나는 고집센 늙은이야. 이 나이에 변하지 않아. 완전히 변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빠. 저를 성인으로 존중해 달라는 거예요. 아빠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제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적인 협박으로 저를 통제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말은 예상보다 단호하게 나왔다. 몇 년 동안 나는 이 대화를 두려워했다. 아버지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분노를 유발할까봐 두려워했다. 하지만 이제 진정으로 혼자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한 후 나는 이상하게도 그 두려움에서 해방된 느낌이었다. 아버지는 나를 처음 보는 것처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그러고 나서 놀랍게도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는 항상 네가 우리 둘 중에 더 강하다고 말했지. 그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했어. 내게 너는 항상 내 보호가 필요한 내 어린 딸이었지.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었나 보다. 어머니를 언급한 것에 놀랐다. 아버지는 어머니에 대해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고, 특히 어머니가 나에 대해 하신 말씀을 공유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다. 엄마는 항상 아빠보다 저를 더 잘 이해하셨어요. 눈물이 맺힐 것 같은 느낌에 나는 대답했다. 엄마는 언제 밀고 언제 물러설지 아셨죠. 그래, 엄마는 항상 그런 걸 더 잘했지. 정말 많은 것에서. 아버지는 마치 마음을 다잡기 위해 그 순간이 필요한 것처럼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내 일부도 함께 떠났어. 그리고 다른 일부는 남은 것에 더 강하게 매달렸지. 너 언니, 그리고 이 집에. 알아요, 아빠. 이해해요. 하지만 매달리는 것이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때로는 놓아주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는 그 후 침묵 속에 앉아 각자 상대방의 말을 소화했다. 완전한 화해도 아니었고 수년간의 기능장애 패턴에 대한 마법 같은 해결책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었고 침묵과 폭발로 지배되었던 관계 속에서 작은 정직의 공간이었다. 우리는 쑥떡을 먹으며 더 가벼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갤러리에서의 내 일, 아버지가 노인복지관에서 듣기 시작한 원예 수업, 언니가 아이들과 함께 계획 중인 여름 휴가.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의미, 즉 우리 사이에 무언가 변했다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 내가 떠날 준비를 할 때 아버지는 나를 문까지 바래다 주셨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멈춰 서더니 나를 말문이 막히게 하는 말을 했다. 집, 네가 팔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자. 내 말이 맞아. 나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크고 비용도 글쎄, 내 연금으로는 감당하기 쉽지 않구나. 나는 이 예상치 못한 양보에 놀라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확실하세요? 항상 이 집이 우리의 유산이고 우리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뿌리는 우리와 함께 가는 거야, 서연아. 벽에 남아있는 게 아니란다. 그의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단호했다. 더 작은 아파트를 찾아볼 수도 있겠지. 어쩌면 네가 사는 곳 근처로. 그건 변화겠지만 아마 나쁜 변화는 아닐 거야. 그 순간 나는 아버지를 다른 시각으로 보았다. 항상 그랬던 지배적인 가장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과 너무 빨리 변하는 세상에 직면한 한 늙은 남자로서. 그리고 오랜만에
나는 원망이나 좌절의 복잡함 없이 그에 대한 순수한 애정의 물결을 느꼈다. 서두를 필요 없어요, 아빠. 나는 그의 팔을 부드럽게 만지며 말했다. 천천히 생각하고 선택지를 찾아봐요. 함께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나를 안아줄 것 같았다. 하지만 대신 그는 손을 뻗어 내 손을 짧게 쥐었다. 그에게는 전형적인 억제된 애정의 제스처였다. 나는 복잡한 심정으로 그곳을 떠났다. 내가 두려워했던 극적인 대립도 아니었고 내가 은밀히 바랐던 감정적인 화해도 아니었다. 그것은 더 미묘하고 더 현실적인 무언가였다. 권위적인 아버지와 반항적인 딸이라는 정해진 역할 대신 상호 존중에 기반한 새로운 종류의 관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었다. 동네를 빠져나오면서 휴대폰을 꺼내자 박 교수의 문자가 보였다. 방문은 어땠어요? 이야기 나눌 필요가 있으면 저녁이나 그냥 커피라도 괜찮습니다. 나는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다. 오후의 햇살과는 아무 상관없는 따뜻함을 느꼈다. 나는 그날 밤 저녁을 함께하기로 답장했다. 시내로 돌아가는 버스를 기다리면서 지난 며칠을 되돌아보았다. 아버지와의 최악의 다툼으로 시작된 것이 내 삶을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뒤흔든 예상치 못한 사건들의 연속이 되었다. 폭풍, 타이어 펑크, 수정 씨와 민준 씨와의 만남, 그리고 박 교수, 그리고 이제 아버지와의 이 새로운 이해. 나는 순진하지 않았다. 한 번의 솔직한 대화가 수십 년간의 뿌리 깊은 패턴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아버지는 계속 고집을 부리실 것이고 상황을 통제하려 하실 것이고 위협을 느끼면 상처 주는 말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때때로 짜증으로 반응할 것이고 내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다. 하지만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변했다. 우리를 갈라놓았던 벽에 작은 틈이 생겼고 그 틈을 통해 더 나은 무언가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버스가 도착했고 내가 올라타는 동안 휴대폰이 또 다른 문자로 진동했다. 정비사인 박 사장님이었다. 내 차가 처음에 말했던 이틀 후가 아니라 내일 준비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좋은 소식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내 차를 되찾는 것이 더 이상 그렇게 시급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걷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친절에 의존했던 이 며칠은 나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다른 방식을 보여주었다. 어쩌면 더 느리지만 또한 더 의식적인 방식이었다. 움직이는 버스 안에 서서 창밖으로 지나가는 익숙한 부산의 거리를 바라보며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다.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전혀 아니었다. 하지만 오랜만에 나는 아버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 삶 전반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며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일 때 나는 정류장에 도착했다. 내 오피스텔까지 몇 블록을 걸어가면서 그날 밤 박 교수와의 저녁 식사, 내일 박 사장님, 정비소 방문, 앞으로 몇 달 동안 아버지가 새 집을 찾는 것을 도울 가능성에 대해 생각했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오랜만에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으로 기대하게 되는 미래를 향한 작은 발걸음, 미묘한 움직임들이었다. 내 거리로 들어서는 모퉁이를 돌 때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서진이었다. 어떻게 됐어? 언니가 서두 없이 물었다. 예상보다 좋았어.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이번에는 정말로 대화를 나눴어. 그리고 집을 팔 가능성도 언급하셨어. 전화기 저편의 침묵은 언니의 놀라움을 말해주었다. 정말? 믿을 수가 없네. 뭐라고 하셨어? 천천히 생각하고 선택지를 찾아보자고 했어. 와, 언니는 진심으로 감탄한 듯했다.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불가능한 일을 해낸 것 같네.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나는 박 교수의 말, 수정 씨와 민준 씨의 환대, 나를 멈추고 내 길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폭풍을 떠올리며 대답했다. 때로는 더 나은 방식으로 재건되기 위해 조금은 부서져야 하는 것들이 있어. 언니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우리는 나중에 더 이야기하고 집 문제에 대해 더 자세히 논의하기 위해 셋이서 만나기로 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건물 입구에서 잠시 멈춰섰다. 하늘은 이제 짙은 보라색이었고 첫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나는 부산의 따뜻한 밤 공기를 음미하며 심호흡을 했다. 가까운 어딘가에서 누군가 기타를 연주했고 그 음표는 꿈을 꾸라는 초대장처럼 공중에 떠다녔다. 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건물에 들어섰다. 박 교수와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것에 설레었지만 또한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이제 막 펼쳐지기 시작하는 이야기의 한가운데에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있는 과거와 오랜만에 예상치 못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이는 미래와 함께